코스닥의 비중이 높으셨다면 이제는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비중을 거의 7에서 8 정도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약간 가치주의 역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여러 섹터들 좀 많이 여쭤봤는데 그러면 좀 정리하는 질문으로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 보려면 우리 개인분들 좀 어떤 주식이 중심으로 사야 될까? 삼성전자라는 힌트는 좀 주셨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비중은 코스닥에서 약간 코스피로 그동안의 비중을 7대3 아니면 8대2 코스닥의 비중이 높으셨다면 이제는 하반기 시장을 바라보면서 코스피 비중을 거의 7에서 8 정도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유가 코스닥 주식이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아까 대주주 과세 요건에 좀 취약합니다. 근데 코스피 주식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관의 벤치마크를 말 그대로 지수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펀드들이 갖고 있다 보니까 대주주 과세 요건하고 상관없이 뭐 팔 이유가 없거든요. 수급 면에서 코스피 종목이 좀 유리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저희가 많은 주식 종목을 공부해 보는데 약간 가슴 벅찬 감동이 주식 공부를 하면서 생기는 게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막 30%, 40%, 50%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이 막 탄생을 하고 있어요. 뭐 엔터테인먼트도 그랬었지만 뭐 피부 미용기계도 마찬가지고 글로벌하게 제가 10배 나는 종목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글로벌하게 세컨 티어였다가 퍼스트 티어로 올랐을 때 10배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부분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엔터도 그랬고 피부 미용 기계도 미국의 인모드 같은 회사가 있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성능도 좋고 뭐야 가격이 70% 60%밖에 안 돼? 가성비. 네, 가성비. 이런 측면에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이 되면서 그 영업이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요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한테도 그냥 벤처기업 한다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상장사에서도 와서 IR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정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뭘 보냐면 영업이익률을 봐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률 얼마예요? 5%. 5%? 아니 물건 100... 만원 5%가 남는 건데. 네. 아니, 10,000원 주고 팔아가지고 500원 벌어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세계적인 기업의 이 기준이 보면 다들 보면 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아요. 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등등 보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세계 1등 아니면 세계 2등 그룹에 있다가 1등을 위협하는 그런 한국 기업인지를 발견을 하셨을 때 영업이익률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영업이익률이 뭐 20% 이상 나온다. 그러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구나. 가격 결정력이 있구나. 라고 보고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엔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뭐 하이브, SM, JYP, YG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앞으로도 또 계속 더 오를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또 하반기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엔터 주식은 좋게는 보지만 10월 달까지 한번 기다려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건 어쨌든 그런 코스닥 있는 종목들은 4분기를 좀 조심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의미신 거겠죠? 네. 반면에 올해 1월 달에는 올해 상반기를 오히려 성장주 중심으로 그리고 대형 우량주, 초일류 기업 그런 위주로 투자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하반기는 보니까요. 약간 경기 민감주인데 가치주 영역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 네. 너무 이쪽으로 쏠려서 그런지 되게 싼 주식들, 아니,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밑으로 빠진 기업들 많아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약간 가치주의 역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이익에서도 저는 이제 뭐 주식 관심도 가지면서 공부하면서 제일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 PQC라고 하잖아요. 네. 가격 곱하기 이제 제품 판매량 마이너스 비용이 이익인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했었지만 이제 내가 뭐 자산이 200억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까보면 뭐 순자산은 몇십억 아니 몇 억밖에 안 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매출 이야기할 때도 매출 막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실제 재무제표 까보면 남는 건 거의 없고 네. 많은 분들이 PQC 영업이익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비즈니스 모델을 뭔가 만들 때도 그런 거 좀 많이 고민해 보시면 저도 어떤 지금 뭐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늘 생각하는 게 그래 우리가 얼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 팔아서 우리 얼마 남는데 얼마나 남는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안 남으면 우리는 투입한 시간과 그게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요. 네. 혹시 그런 거에서 개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뭔가 조언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야,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네. 무조건 이 PQC로 먼저 네. 하거든요. 이 ASP가 판매 단가가 오르고 있느냐, 떨어지고 네. 있느냐. 네, 거기서 이제 Q 마이너스 코스트를 보는데 여기서 간단한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자동차가 올해 실적 모멘텀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기아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도요타를 제끼고 네, 테슬라도 제쳤죠. 테슬라가 작년에 16.7% 나오긴 했는데 네. 올해 테슬라가 영업이익률이 많이 안 나오자다 보니까 뭐 거의 세계 1등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 자동차에서는 왜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률이 나왔지? PQ에서 네. Q도 늘었지만 P가 올라갔죠. P가. 특히 현대는 제네시스라는 고급 브랜드가 계속 잘 팔리고 있죠. 고급차가 잘 팔리니까 ASP가 올라가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 하나가 뭐 환율 효과도 있긴 했지만 이 C 있잖아요. C에서 원래 미국에는 딜러망을 네. 통해서 팔리잖아요. 네. 인센티브가 산업 평균이 1,900에서 2,000달러 정도 네. 하는데 그러면 한 250만 원을 딜러 인센티브로 되는 주는 거죠. 거예요. 근데 현대기아차는 아니 고객들이 찾아와서 막 서로 살라고 하는데 딜러들한테 인센티브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만큼 많이 안 줘도 되는 거죠. 예, 안 줘도 되다 보니까 그 2019년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가 딜러 인센티브 엄청 많이 줬어요. 그때 막 팔아야 되니까. 막 팔아야 되니까 2,500불 막 주고 했었는데 1,100불. 얼마 전까지는 600불. 작년에는 공급망 때문에 못 써서 안 다니니까 딜러 인센티브 거의 안 주고 600불. 근데 최근에 올라왔는데 여전히 1,100불이에요. 산업 평균에 벌써 훨씬 낮죠. 그러니까 C에서 딜러 인센티브도 다 비용인데 이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또 확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할 때 항상 ASP가 이래 떨어지는 기업은 웬만하면 좀 안 샀으면 좋겠고요. 그게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이 양복 공장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 회사는 아닙니다. 네. 30년 전에도 네. 30만 원, 지금도 30만 원. 아, 예. 그럼 뭐 물가로 따져보면 별로 안 좋은 30년 전으로 따지면 지금 30만 원짜리를 3만 원에 팔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성복 회사들이 다 망했듯이 ASP가 떨어지는지 늘 보셔야 되고 네. Q가 늘어나는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PQ가 다 늘어나도 C가 너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게 바로 쿠팡이었던 거죠. 파. 예, 쿠팡을 100조 상장될 때 제가 김범석 의장님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네. 우리가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배송되니까 내일 아침에 너무 오죠. 좋잖아요. 너무 좋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죄송한데 주식은 안 삽니다. 라고. 내일 아침에 오는 게 자체가 다 비용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정확한 얘기 하셨는데 그래서 쿠팡이 무슨 물류 혁신이 아니라 로켓맨 네. 로켓 배송을 하기 위해서 트럭 구매해야 되고 네네. 예,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물류센터 짓고 하면서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Q가 막 늘어나는 걸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비용. 아니 C가 C 때문에 7천억씩 적자 나는데 뭐야 남는 게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 PQC까지 예, 체크를 하시는. 이런 게 투자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분들도 뭐 사업하시거나 아니면 자영업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과연 내가 뭐를 높이고 낮출 수 있는 예를 들면 내가 가격을 높일 수 있는 영역에 일을 하는지 아니면 많이 팔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비용이라도 낮출 수 있는 건지 세 가지 다가 안 되면 나한테 결국 남는 거는 별로 없다. 맞습니다. 네.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네. 하나만 더 또 네. 얘기를 말씀드리면 주시려고? 자, 이 PQ에서 네. 워런 버핏이 중요시 얘기하는 게 이 P에 대한 결정권을 그 가격 팔려면 이 P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죠. 이게 결국 판매자한테 있어야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애플 주식을 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셀러스 파워냐, 바이어스 파워냐. 예, 이 P를 결정하는 게 사주는 사람이 형
그 500원에 줘. 아니, 이거 500원에 드리면 저희 남는 거 없는데요? 아이, 그러면 나 저기서 그냥 살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유, 그럼 500원에 드릴게요. 네. 결정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격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배터리 회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가지고 옛날에 에코프로나 LNF 같은 경우에 2009년, 10년, 11년도에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나면서 배터리 엄청나게 팔리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배터리 용량이 커져야 되잖아요. 네. 옛날에 피처폰보다는. 그래서 배터리 주가가 그때 LNF 주가가 2009년, 10년, 11년도에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작살났죠. 이번에 다시 올라오기 전까지. 왜 작살났겠어요? 적자나니까. 20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넘어가면서 계속 적자가 나요. 아니, 스마트폰 시장 커졌고, 네. 배터리 용량 많이 늘어나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약간 과잉 비슷하게 되면서, 그러면 가격 결정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LG화학이었죠, 옛날에는. LG화학이나 SDI. 야, 우리도 힘들어. 우리도 지금 적자 나는데, 라고 하면서 가격을 낮추라고 해서 적자가 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니까, 그 가격을 안 낮춰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품하는 입장이 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을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ASML의 노광 장비라든지 이런 거가 바로 우리가 슈퍼 을이라고 하는데 산업별로 보면 을이었다가 갑이 됐다가 을이 되었다가 갑이 됐다가 이렇게 이제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잘 보셔야 되는데 그걸 그 말처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 그게 바로 영업이익률이라는 거죠. 2017년, 18년도에 그 하이닉스가 60조 매출에 20조 이익이 났어요, 영업이익이. 아니, 60조 매출에 20조 매출, 영업이익이니까 엄청나죠? 엄청나네요. 네, 33% 영업이익이잖아요. 한때 막 50%를 찍기도 하는데, 그 말은 제발 좀 줘. 그때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뭐,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엄청난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고, 거기다가 또 가상화폐 한다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전 세계에 막, 중국에만 한 400개 막 생기고. 그러면서, 그냥 구매해. 뭐, 가격이 막, 디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야, 그냥, 그냥 그 돈 주고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공급 과잉이냐, 수요 초과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갑과 을의 위치가 변하니까, 우리가 항상 갑을 관계, 얘들 P의 가격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고, 그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업이익률을 보는 거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감산이 결국에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 이런 반도체에서의 가격 결정권이 좀 더 가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천재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감산을 확 해버리면서 너네들 지금 자꾸만 가격 깎으라고 하는데 나중에 물량 못 줄 수도 있어라는 대한 경고였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감산이 어떻게 보면 이 갑을 관계를 가격 결정권을 바꾸는 그런 하나의 계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PQC와 영업이익에서 다 연결되어 있네요. 모든 것들. 그냥 기업이 결국 실적이 주가를 만드는 거일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가시기 전에 또 먼 걸음 와주셨으니까 이 대표님의 이 요책, 고수주의 투자차 요책 홍보도 좀 도와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대표님의 이제 투자자의 이제 관점과 원칙도 얘기하시는데 뭐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면 글로벌 시선에서 넓게 보라 관점이 있어요. 요거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주신다면? 네,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 기업의 재무제표만 이렇게 뜯어봐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죠. 네, 좀 큰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자, 아까 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지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TSMC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 파운드리를 글로벌 빅테크들은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글로벌한 시각도 중요하고. 뭐, 예를 들면요. 2017년도에는 한국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네. 트럼프랑 북한의 김정은하고 막 으르렁거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전쟁이 날 수가 없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런 생태계를 보면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이 생태계가 지금 짜여 있죠.
소위 말하는 밸류 체인이라는 게. 그러면 애플에는 밑에는 LG그룹이 LG노텍하고 쭉 연결이 돼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하고, 그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이 밸류 체인이 딱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페드가 금리를 올리는 게 정말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부분도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다 좀 해석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아주 마이크로한 기업의 실적, PQC도 봐야 되지만 큰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영향을 줄까, 뭐 이런 좀 차원도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조금만 예를 들면 유가가 이제 확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130불에서 뭐 70불까지 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무역 수지가 개선되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역 수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 해 무역 수지가 뭐 50조, 70조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오게 되죠. 그러면 유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유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서 유가는 박살났는데 그 다음 해 보면 주가가 날아가요. 왜 그렇지? 라고 보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기업들의 제조 원가도 떨어지고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오히려 늘어나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좋아지면서 엄청난 유동성 장세가 형성이 되고, 그 유동성은 주식시장으로 올 것이고, 주식시장으로 오르고, 페드가 돈을 저렇게 찍어대면 그 돈이 결국은 한국의 수출 기업으로 들어올 거고, 뭐 이런 좀 글로벌한 관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관점에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신데, 그 원칙에서 한 가지가 현금을 들고 있어라. 투자의 제1원칙, 자금 관리.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 주식을 정말 제대로 봤는데 근데 신용을 쓰다가 중간중간에 있는 그 변동성에 털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관리입니다. 자금 관리. 언제든지 어떠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도 내 계좌가 위험하지 않게끔. 그리고 내가 예측치 못했던 위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주가가 싸졌을 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네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현금을 언제든지 마련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대표님 이번에 집필하신 책이 또 인터뷰 책이기에 마지막에 이 문제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투자란 직접 돈을 벌지 않아도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해서 기업이 돈을 벌도록 하는 거죠. 저는 좋은 기업을 판별할 때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진 두 가지를 봅니다. 얼마나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기업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경영진이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따라서 경영진의 덕목을 보죠. 열린 경영을 하는지, 기업과 정신이 있는지, 사회적 책임감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거예요라고 이제 주식농부 박영호 대표님의 말씀이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상 내가 투자하려고 하면 굉장히 저는 주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우리가 실제로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주식이 어려운 걸까요? 그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경영진에 대한, 이게 CEO 밸류라고 하거든요. 이게 CEO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열정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워런 버핏이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 때 애플을 사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스티브 잡스 돌아가시고 팀 쿡 CEO가 됐을 때 샀죠. 그러면 팀 쿡과 스티브 잡스는 어떤 차이지? 스티브 잡스는 천재. 팀 쿡은 엄청난 관리자. 정말 철두철미한 관리자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팀 쿡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거죠. 앞으로 이 회사에 내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행동은 없을 거다라는 그 믿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하실 때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하지만 CEO 밸류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근데 너무 비즈니스 모델만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나 조그만 종목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을 주식농부 박영호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걸 항상 마음에 좀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과는 거의 제가 한번 지난 촬영을 보면 항상 한 분기에 한 번 정도 뵙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음번 또 뵙는 건 아마 4분기 때, 이제 연말과 2024년을 전망하면서 또 뵐 것 같은데, 아직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럼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 개인분들한테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까지 해주신다면요. 저는 항상 수급에
네. 영향을 받는 되는 리스크를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상반기는 허를 찌르는 뭐 상승 너무나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저 사람 경기도 안 좋아지고 뭐 시장이 다 3,300 뭐 S&P 500은 그렇고 코스피는 2,000 깨질 수도 있다는데 왜 저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하냐라고 말씀을 좀 생각을 하셨을 건데 하반기는 조심해야 돼요. 네, 하반기는 조금 조심하는 마음으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네. 하지만 내년 5월 달까지는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네. 그 울퉁불퉁한 이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그 울퉁불퉁한 변동성에 크게 한 두 가지가 바로 추석을 앞두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런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또 영향을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고 이번 2월 달이나 5월 6월이나 조정이 있을 때마다 인버스나 굿버스 포지션은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좀 과감하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떨어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는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이번에 뭐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는 이 기관 투자자 제 주변에도 우리 기관 투자가 동료 중에 그 헤지펀드 네. 매니저들이 있거든요. 네. 엄청 고생했죠.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매도나 떨어지는 거 배팅하지 말아 했잖아. 그냥 사서 고생이에요, 사서 고생. 네. 우리가 보면 확률적으로 주식시장은 우상향 하잖아요. 그렇죠. 우상향 하는데 저는 떨어지는 거에 배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네. 우리가 확률적으로 유리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9월이라든지 10월 조정이 만약에 있게 되면 그럴 때마다도 좀 위로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하는 그런 나의 투자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이제 내년 4월까지 이제 팔지 말라고 하셨지만 올해 또 9월과 이제 대주주 그거는 좀 조심하고 가야 된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대표님이 고수의 투자차를 요청해 보신다면 대표님과 또 10명의 투자 고수분들 이야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 박세희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